제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사기를 당하셔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해충들을 보는 것은 일상이었고 장마철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는 찜질방으로 피신해야 했을 만큼 우리 집은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외동딸로서 부모님께서 저에게 한없이 사랑을 주시면서 밝게 자라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새벽 시장 귀퉁이에서 국밥 장사를 하시느라 항상 바쁘셨지만 제가 불행하거나 외롭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길이 없다고 생각하여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여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로 알려진 서울에 있는 여대를 졸업한 뒤 토익을 990점, 토플을 120점 만점으로 받았습니다. 종로에서 토익 강사로 일하며 시작했고 꾸준히 교습하며 연봉이 억대가 되었습니다. 그 돈을 모아 상가를 하나 샀습니다. 깡으로 버텨 돈을 모은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제대로 된 식당을 선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시장에서 국밥을 사주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식당을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일에 돈을 모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서 비춰보면 입지 좋은 곳에 위치한 상가를 구입하여 매장을 내는 것이 역시 신중한 결정이었습니다. 식당을 구매해서 큰 식당을 운영하려고 했지만 경기도 외곽에 7채의 독립상가를 구입하여 식당을 운영했어요. 주변에는 상권이나 아파트 세대가 많지 않았지만 회사와 공장들이 많아서 정말 점심시간에 장사가 잘 돼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맛집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어요. 10년간 힘들게 달려온 끝에 휴가가 필요해졌고 강사 일을 그만두고 쉬면서 부모님의 식당을 도우며 일했어요. 제 남편은 중학교 교사였던데 저희 식당에 자주 오시던 손님 중 하나였어요. 종종 학교 급식을 먹지 않고 동료 교사들과 함께 부모님이 아시는 식당에 오셨어요. 여기는 맛있어서 유명한 곳이었어요. 유튜버들도 찾아와서 소개하러 오고 후기도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가 부모님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네, 맞아요. 저도 계속 일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쉬는 김에 와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아, 저는 그냥 아르바이트생인 줄 알았어요. 나이도 엄청 어려 보이셔서 제가 한참 동생인 줄 알았거든요. 정말요, 제 배는 나이가 3살이에요. 손님들도 어려 보이시는데 설마 제가 쟤보다 어리신 건 아니죠?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2살 더 많은 35살입니다. 여기 인근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종종 눈이 마주치다가 서로의 얼굴이 눈에 남는 상황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서로 말이 트면서 점점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연인으로 발전했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몇 달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후 우리는 상격을 내렸고 예비시댁은 호른이 혼자 사시고 있었어요. 시간 손신우가 시댁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손신우는 학창시절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일찍 결혼했다는데 반면에 남편은 착실하게 공부해서 교사가 되었더라고요. 남편이 더욱 비교가 되니 남은 그야말로 어쩌나요? 우리 아들이 공부머리는 저랑 닮아서 타고났는지 하원한 적이 없었는데 글쎄 반에서 1등을 도맡아 하더라고요. 그러한 착실한 우리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 되었네요. 맞아요. 다른 것이 효도가 아니라 이렇게 앞장서 잘하는 것만으로도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도 우리 예비 사위가 키도 헌신하고 착실해 보여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아들은 제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공기업에 다니는 처녀들이 줄을 섰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조건이나 외적인 것을 안 따지고 계산적이지 않아요. 정말 사람 하나만 보고 만난다 그래요? 그렇군요. 우리 딸도 공부하면 참 잘했는데 말이죠.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면서 참 착실하게 돈도 잘 모으고 그랬답니다. 학원에서 하는 영어 강사는 언제 어떻게 해고당할지 모르니 불안정한 직장이지만 우리 아들은 나라에서 나오는 공무원이나 마찬가지겠죠. 우리 아들이라도 직장이 안정적이라 참 좋겠죠. 다행한 일이네요.
부모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실지 모르는 표정을 보여주셔서 제가 부회담하실 분들께 복이 있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회담하실 분들이 이렇게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을 찬양하셨고 저희 친정어머님도 시어머니의 아들 칭찬을 제 칭찬으로 인정하시며 애들의 신혼집은 저희가 마련해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 따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시어머님이 먼저 신혼집 언급을 했지만 엄마는 차분히 대답하셨고 애들의 집을 준비해 주신다니 그러니 우리도 호주심과 예단을 섭섭하지 않게 준비해 볼게요. 친정 부모님은 제 결혼만큼은 함께 해주시겠죠. 제대로 갖춰서 하고 싶다고 하시며 안 못해줬던 거 결혼만큼이라도 챙겨주고 싶다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혼수와 예단을 아주 화려하게 해주셨어요. 남편에게는 예물로 국산 신차를 사주셨고 수는 최신 가전과 비싸다는 가구들로 맞춰주셨어요. 시댁에서 해주시는 집 수준보다 훨씬 높게 해주셨어요. 이게 다 뭐야? 딸 집 간다고 님 신경 엄청 쓰셨네. 이게 다 얼마야 아닌 척하더니 부잣집 담임 맞네. 그런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때 결혼한다고 무리하신 거야? 저가 대식당 장사되는 거 보니 이 정도로 무리하신 거 같아 보이지 않는데. 이제 슬슬 처가댁 장사 얼마나 잘 되는지도 살펴보는 거야? 원래 우리 부모님 식당 유명하더라 정도만 말했었잖아. 이 나도 여기 사위가 되는데? 당연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겠죠. 제가 그때 식당에서 욕심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너와 결혼하면 나도 이제 이 집안의 일원이 되니까 사위로서 어느 정도 신경 써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빠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결혼한다는 게 좀 현실적으로 느껴지네. 나는 남편과 결혼한 뒤로 언제부턴가 남편의 취미가 골프가 되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미사일 줄 몰랐는데 연애 때는 적당한 가격의 식당만 골라서 가기에 아무거나 잘 먹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혼 후에는 고급 식사만 골라서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계산은 제 몫이 되었고 다 같이 밥을 잘 먹고 시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니 너 달 10,000원씩 받는다던데 결혼하고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제가 식당을 도와드리는 대신에 용돈을 주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제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게 월세와 같은 개념으로 매달 300만 원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돈 받기를 원치 않았지만 부모님은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며 꼭 받으라고 하셔서 매달 받고 있었어요. 따라서 일을 쉬는 시간에 부모님의 식당을 도와드리는 거였죠. 남편의 부모님이 그냥 용돈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달에 200만 원을 벌게 된 것을 보니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강사들도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만나 용돈을 더 벌어 부모님께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받으니까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었겠네요. 하지만 어머님과 부모님이 손님을 벌리시고 제게 앞날을 위해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건강한 딸에게는 달마다 300만 원씩 용돈을 주는데 그 돈들도 내가 다 한숨이 나온다. 그러니까 학원에 다니며 고생하는 것으로 돈을 배우며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강산하면서 아무런 발전이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집에서 돈이 소비되어도 그렇게 자랑만 하면 경제 개념이 없어지고 돈의 가치를 모르게 되는 거야? 저는 우리 아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돈을 낭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부모님이 교육을 중요시하셨다는 건가요? 뭐 진심으로 얘기해준다고 미소를 짓냐? 내가 월급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니까요. 잘 벌어놔야 너희 친정 부모님들도 마음 놓고 쉬실 거 아니야. 늙어서 손님이다 뭐다 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진정으로 받는다는 용돈 300만 원이 어디 쓰이는 돈인지 저희 부모님 사정이 잘 돼서요. 직원이 되었는데도 편하게 돈을 버시는 것이라면 괜찮아요. 저 300만 원을 주신다고 해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너희 아들에게도 이 시어미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눈치를 살피고 말을 듣는다면 너희 친정에서 돈 몇 푼 주다가 우리 아들에게 함부로 하는 행동은 좋지 않아요.
사돈도 사위를 알아서 웃게 알아야지. 그렇게 알면 나도 가만히 안 두겠어요. 알았어요, 어머님. 그 돈 몇 푼으로 어머님 아들이 골프도 치고 오늘 형님 가족까지 다 모이셔서 40만 원어치를 쓰신다고요. 한우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 남편은 교사 생활을 9년째 하고 있지만 아직도 실수령이 300만 원에 못 미치잖아요. 우리 부모님에게는 티도 없는 300만 원이지만 그 돈으로 어머님 아들 취미 생활 비싼 외식 등을 모두 할 수 있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은 부모님에게는 소중한 돈이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이런 뜻이에요. 제 말을 정확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과 우리 부모님은 사위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어머님, 너희 친정 거들지 마시고 호칭을 제대로 해주시고요. 며느리인 저에게도 예의를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님, 내 가족들과 남편이 모두 있는 자리였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주변에서 시집간 친구들이 말하던 며느리 기 꺾는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제가 생글생글 웃으며 어머님에게 대해 드리니 제가 만만했던 걸까요? 는 며느리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 친정 부모님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만히 있기 싫었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어이없는 모습을 하고 계셨어요. 옳게 지금 여기 시댁 식구들 다 했는데 꼭 우리 엄마한테 그따구 말해야겠어네. 형님도 시댁이 있어봐서 아시겠지만 형님도 시어머니에게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말을 들으면 저 같이 하셨을 거예요. 뭐 원래 며느리 자리가 그래 시어머니가 듣기 싫은 소리 해도 내네. 현재 젊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건가요? 시어머니의 무서운 존재감을 거리내지도 못하고 자기가 할 말은 무조건 다 하는 것 같아요. 야, 너는 지라고 하는 말투도 너무 신뢰스럽지 않나요? 나는 내 마누라에게 교육을 시켜주지 않았는데 형님이 제 남편에게 제 교육을 언급하여 전해주셨는데 그때 남편이 나에게 경멸할 만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너 때문에 누나에게 꾸중을 들어야 돼 라며 부부 사이의 돈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나의 월급에 대해 엄마를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남편이 중재자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랐는데 그것은 사실 나의 욕심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그날은 그냥 일어나서 먼저 집에 돌아왔어요. 친정 부모님들 덕분에 돈 걱정 없이 자라왔다고 생각하는 시댁 가족들에게 따지고 나고 싶은 욕심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정 부모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나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한동안은 시댁과 연락도 안 하고 남편과 대면하지 않았어요. 명절을 맞이했고 우리 친정은 명절에도 쉬지 않고 계속 식당을 열었어요. 종업원들도 가족을 만나러 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보내드리고 명절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급을 2배로 주었어요. 명절 때문에 종업원이 절반이 없는 상황에서 손님들이 평소보다 2배로 오셨다고 해요. 저는 명절이라 손님이 많이 올 줄 몰라서요. 휘몰아치는 손님 때문에 부모님도 정신이 없으셨고 결혼 후 처음 맞는 첫 명절이라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함께 드렸어요. 남편한테 들었어요. 사돈네 식당이 엄청 바쁘다며 내가 사돈한테 용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명절이 끝나고 한번 들려도 되겠어요? 너가 가서 일이나 도와드려도 되겠어요? 정말 제가 안 찾아봐도 괜찮으시겠어요? 아니면 남편만이라도 보낼게요. 그래, 남편만 보내도록 해요. 설마 내 아들까지 식당에서 일 시킬 생각이었나요? 아무튼 사돈댁의 식당을 도와주고 식당 업무가 끝나면 저녁에 넘어오겠죠. 명절에는 당연히 시댁이 와야 한다고 하실 줄 알았던 시어머니께서 먼저 친정일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시어머니를 좀 오해했나 봐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주변 친구들보다 융통성 있는 시어머니이시군요. 들으면서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마음이 좀 누그러졌고 첫 명절이라며 며느리가 돼서 진짜 안 가봐도 된다니 남편이 어머님한테 우리 식당이 엄청 바쁘고 정신없다고 미리 말해놨는지 어머님이 전화하자마자 친정 식당 봐주라고 하시더라고요. 명절에 안 오면 서운해 하실 시어머니 많을 텐데 그래도 너는 시어머니 참 잘 만났다.
나중에 수육 챙겨줄 테니까 너 시댁 가서 같이 나눠 먹자. 그렇게 바쁜 식당 업무를 함께 마치고 부모님이 챙겨주신 수육을 가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형님들 가족들이 모두 다 와 있었어요. 제가 시댁에 도착하자 모두들 제 손에 들려있는 게 뭔지 일제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 눈빛에 당황스러웠지만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수육을 챙겨주셨어요. 가서 어머님이랑 다 나눠 드시라고요. 뭐 수육만 달랑 챙겨왔어요. 다른 건 더 안 챙겨주시던. 아, 이거 수육. 저희 식당에서 엄청 잘 나가는 메뉴예요. 저희 부모님께서 엄청 많이 챙겨주신 거라 여기 있는 식구들 다 먹고도 남을 정도예요. 아무리 그래도 천명절의 시간이면 친정에 가서 도와주라고 융통성 있게 해주고 했으면 뭐라도 격식 있는 걸 챙겨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챙겨주신 수육은 반기지도 않으시고 다른 것을 찾으시는 시어머니 태도에 또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표정 관리를 다시금 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설마 명절 선물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수육 식을까 봐 빨리 오느라 선물을 미처 챙겨오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럼 흰 봉투라도 챙겨서 왔어야지. 너는 어째 그럼 센스나 머리가 없어. 명절날에 도와줬다고 사돈 내에서 고만 표시로 너한테 돈이라도 좀 안 챙겨줬어. 아니 300만 원은 티도 안 낸다면서 시댁도 가고 친정 도와준 딸내미 편에 뭐라도 지어서 보내줘야지. 이딴 수육 같은 거 말고 시어머니 말에 옆에 있던 신이도 맞장구 치면서 말했어요. 난 올케가 뭐 한우 세트라도 들고 올 줄 알았네. 올케 올 때까지 밤늦게 기다린 보람이 없어. 온 김에 시조 카드 용돈이랑 하나씩 지어줘라. 우리도 이제 곧 가봐야. 세은이 명절 용돈을 대놓고 바라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가져온 수육이나 주워 먹으며 눈만 껌뻑거렸다. 생각으로 50만 원을 봉투에 챙겨서 왔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행동에 기분이 안 좋아졌고 정말 주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는 길에 돈이라도 뽑아오지. 그걸 까먹느냐. 당신은 그럼 당신이 들리던 왜 나가 돈 뽑아야 되는데? 그리고 돈 드리는 게 당연한 거야. 이런 제대로 속되는 대화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됐다. 다음부터 명절에 그냥 시댁이 먼저 오도록 해. 이렇게 사정을 다 이해해주니까 시댁에 무서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융통성 있는 시어머니가 어디에 있다고 장사만 잘 되면 뭐하냐 하나 있는 딸한테 뭐가 중요한지 가르쳐주지 않고 그럼 저도로 그냥 신나게 먼저 오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어머니께 너무 감사하시고 그래서 손님상에 나갈 수육도 미리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것이 팔렸다고 하면서 손님들에게는 내놓지도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놈의 수육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는 눈치로 어떤 장사를 하신다는 거야? 됐고 이제 너는 봐줄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러한 기분 나쁜 명절을 보내고 남편과 집에서 대판 싸웠어요. 당신은 왜 맨날 그런 상황에서 혼자 가만히 앉아 있어? 당신도 내 편에서 말을 해줬어야지. 왜 나 혼자서 그런 소리들을 듣기만 하고 있냐고 남의 일인 것처럼 보고만 있는 거야? 엄마가 틀린 소리를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우리 엄마가 너에게 서울한테 말했을 거란 생각하지? 솔직히 말하면 내가 우리 엄마에게 며느리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뭐가 있는지. 왜 내가 며느리로서 안 했던 걸 질문하니? 그러는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사위로서 무엇을 해줬는지. 솔직히 지금 당신보다 나는 더 좋은 조건이 있다는 건 알잖아. 내가 나보다 대학을 더 좋게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백수가 아니야? 나보다 한참 조건이 더 딸리지만 내가 친정 부모님이 없고 결혼도 했다면 당신은 더 잘해야 하는 거야? 그 어떤 일도 여태까지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왔나? 내가 당신보다 조건이 더 딸려서 시댁에 와서 더 잘해야 된다고 내가 알려주는 것을 우리 엄마에게 자꾸 주의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것은? 말이지. 내가 잘했다면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적도 없었어. 우리 누나조차도 뒤에서 너를 어쩌려는 줄 알아?
부모님 덕분에 삶을 평온히 살아온 것 같아. 그러니 버릇이 없고 사회생활을 모르는 누가 우리 부모님인 줄 알아? 사업이 한 번은 무너질 때도 있었고 나도 어렸을 때에 유복하게 자란 게 아니야. 부자의 딸, 공주처럼 마냥 편하게 자란 것이 아니라 심하게 공부하고 토익 강사로 일해왔어. 우리 부모님도 이제야 식당이 잘 되고 있으니 노력이 열망될 때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계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머님은 우리 부모님을 늙어서 주춧대 삼도록 욕하지. 그런 상황에서 나는 가만 놔둘 수 없을 거야. 너랑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말이냐. 힘들어하니까 그만 얘기하자. 너랑 얘기하면 머리만 아플 뿐이야. 평소에도 싸움을 회피하는 스타일인 남편은 오늘도 어김없이 저와 싸움을 피해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며칠 동안 대면하지 않은 채 지내던 중 갑자기 남편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너가 대신해주는 식당 왜 갑자기 수업이야? 요즘 며칠 내내 수업이었는데 혹시 소문이 사실이냐? 뭐가 그 소문이길래 갑자기 와서 사실인지 아닌지 따지는 거냐고 몇 날 동안 말도 안 걸더니 아니 부동산 아줌마도 그렇고 미용실 아줌마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이 갓대 식당 망했다고 최근에는 식당 건물에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버거 같다는 말도 있던데. 아, 우리 부모님 가게를 내신. 맞아. 그래서 명절에도 있는 재료를 모두 소진해야 한다고 하셨더니 계속 장사를 하셨고 엄마도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한동안 식당을 접고 쉬시라고 했어. 왜 갑자기 잘 되는 식당을 우리 부모님 식당이자 어차피 우리의 것인데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설마 사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래도 내가 상인을 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왜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 그날 이후로 내게 말 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먼저 내게 말 걸어줘야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내린 결론을 사위와 상의해야 한다는 게 왜 그렇지? 너는 조그만 일이라도 나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어머님과만 다 하고 있잖아. 사위상 못할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예전에 사업 한 번 망한 적이 있었잖아. 이번에도 설마 그런 일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런 게 아닙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듣고 와서 이런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남이 아닌 사이고 내 남편인데 왜 남의 말만 듣고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우리 누나가 그랬어. 여기 동네 사람들이 하는 식당이 빚이 엄청나고 망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 건물도 팔려고 내놨다고 하더라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우리 누나랑 엄마가 다 들었다고 해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계속 제 말은 귓등으로 듣지 않고 신우랑 어머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며 날뛰었대. 혼자 저렇게 날뛰는 것을 보니 저도 왜 날 속이 쓰릴까 생각해. 어이가 없어서 그냥 놔두었어요. 남편과 사이가 좋았던 상태였다면 아마 부모님과 나눈 대화 내용을 남편에게도 전하며 남편도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동안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듣고 왔는지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혼자 판단을 내리니 더는 뭘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저 놔두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어요. 여보, 우리 신혼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금방 팔렸어. 아무튼 신혼집이 팔렸으니 다음 달부터는 엄마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말이에요. 아내 버리고 이 집을 팔았다는 말인 거야? 이미 엄마랑 누나랑 다 상의했고 결론을 내렸어. 애초에 우리 집에서 해준 거잖아. 내 명의인데 너랑 상의할 게 뭐 있어. 이 집을 해준 우리 엄마랑 상의해야지. 처가 때문에 우리 재산까지 넘어가면 어쩌려고. 이제 식당 문도 닫은 마당에 너한테 다달이 주던 300만 원도 못 줄 거야. 너 친정 없으면 백수나 다름없는 거야? 아니야. 그렇게 남편이 있는 시어머니도 우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더니 무작정 들어오셨어요. 우리 아들 말대로 너의 친정 없으면 버릴 없는 거 사실 아니야? 내가 명절에도 너 친정에 보냈던 건 너희 친정에서 나오는 돈이 있어서 보낸 거야? 근데 내 친정 식당 망해서 문을 닫으면 우리 아들은? 교사, 내수나 다 없잖아.
우리 아들 빨 생각은 아니지. 우리 집엔 빵 3개 있으니 너네 방 하나 줘도 괜찮다. 너는 시댁에 들어와서 애 가질 좀비나 해라. 어머님은 우리 친정 부모님 본저 결혼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친정 식당 문 닫았다는 소식에 지금 이러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이야기 같은 건 들어보지도 않고 남편한테 집부터 덜컥 팔라고 했나요? 합가를 제가 왜 해요? 이제야 말귀를 좀 알아먹네. 친정이 망하고 나니까 갑자기 사리 분별이 좀 대난 모양이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니? 우리 아들 교사야동 놔두고 저랑 결혼을 시켰어요. 우리 아들 내 좋다지. 니게다가 아들 말로는 너네 친정에 돈도 사줬다 하더라고. 많다고 해서 주문했는데 별 다를 것 없던 집이었네. 부동산 중개사 아줌마랑 미용실 아줌마 이야기를 듣자니 처음부터 폐허가 될 조짐이 보였어. 그 상가도 빚을 지나치게 내고 있었거나 아니면 내 부모님들이 빚밖에 없었던 미련한 시장 사람들일 거야. 시장에서 국밥을 팔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있어서 그런 모범적인 상가에서 갑자기 식당을 하는 것 같다고 했대.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고 모두 헛소문들이 미련한 시장 사람들의 이야기야. 제게 보이는 건 모든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면 다 말로만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알고 계시는 건 아실 테니 오히려 제 부모님께서 더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얘야, 다시 말하게 돼서 미안하지만 너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면 그럴싸하고 번듯한 식당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완전 사기야. 결혼했고 우리 집을 속이려 했다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우리 집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긴데 내가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 다들 뭔가 오해를 한 것 같고 그 오해를 진실인 것처럼 믿고 있는 것 같아. 어차피 내 말을 더 듣고 싶으신 생각도 없으시겠지? 너희 집 식당 망한 게 진실이 뭐가 중요할까? 어쨌든 내 신혼집은 팔렸으니 내가 해온 혼수를 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안 그래도 집에 바꿔야 할 가전들이 많으니? 널렸어. 집에 있는 건 다 버리고 너희 신혼집에 있던 걸로 채우면 되겠구나. 뻔뻔한 시어머니 말에 너무 기가 차고 화나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 앞에서 낭창한 얼굴로는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여긴 정말 답이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아직도 나 노려보는 것 같은데 당신이 정말 상황을 파악이 느리구나. 이 동네 소문은 무딘 아줌마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인 것 헛소문 절대 아니야. 친정도 망하고 오갈 데 없을 텐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아직 실감만 나지. 우리 엄마 집에서 마저 쫓겨나기 싫으면 토달지 마. 떨어질 불씨가 없는데 어떻게 실감이 나어. 내가 왜 너네 엄마 집에서 쫓겨나. 어차피 너랑 이혼할 건데 뭐. 너는 이 상황에서도 이혼 소리가 나오냐? 이혼을 하자고 말하면 나는 갑자기 내게 잘못한 것을 빌 줄 알았어. 그때 나는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내게 던지면 넌 파리처럼 두 손을 모으고 빌 거라 생각했다. 믿을 건 없어. 이혼하자고 덤벼도 나는 안 갈 거야. 이것은 당신의 망상이고 난 더 이상 너와 함께 살 수 없다. 당신은 회원집을 팔았다고 했으니 난 내가 해온 혼수를 모두 챙겨갈 거야. 왜 혼수는 내가 가져가? 그리고 난 이혼을 생각하지 않으니 이혼하길 원하면 소송을 걸어라. 남편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한 잔 더 하며 말했다. 소송 거는 걸 원하면 얼마든지 하세요. 나도 너희 사기꾼 집안이라고 소송을 걸겠어. 친정집이 망하던데 어디서 소송하는 돈을 얻어내야 하나. 내가 잔정했던 이 두 모자의 태도에 대한 깊은 배신감 속에 난 그날 바로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소장을 제출했다. 내가 한 모든 노력을 위자료로 청구하고 싶었으며 돌려주기를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라도 받고 싶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분노가 치밀었고 혐오스러웠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자 변호사를 통해 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있는 도중에 얼굴이 붉어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날만 쳐다보는 남편의 모습에 참을 수 없어졌다. 내 상황을 설명하자면
처에서 운영하는 식당 건물이 부모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남편은 재산 내역에서 그 건물이 내 이름으로 된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아니,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건물이 우리 거라고 말을 안 해줬어. 그런 재산이 있었으면서 왜 나를 속인 거야? 내가 언제 너를 속였어? 말만 안 했던 거지? 굳이 난 건물이 있다고 당신에게 말해야 됐던 거야? 말을 안 한 것도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건 나를 향한 기만이나 마찬가지라고. 어차피 이 건물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 내가 샀어. 그니까 당연히 우리 부모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어. 건물 명의만 내 것이지만 사실상은 부모님께 드린 것과 같은 거야. 넌 무슨 돈으로 부모님 건물을 샀는데? 이제 30 초반인데 영어 강사 월급은 얼마나 준다고 해? 꼴랑 그 돈 받으면서 건물을 살 줄 알지? 거짓말도 정도를 꼬꼬마처럼 생각하는 수준하고는 말을 섞을수록 왜 나가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너무 후회가 된다. 나는 잘 나가던 토익 강사였었던 것이라. 못 믿겠다면 인터넷 검색을 해보든지 해. 제발 찾아 보기라도 하길 바란다. 머릿속에 그런 더럽고 재미없는 추측을 그만두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그냥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강사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어 강사의 월급이 얼마나 나가는지 툭하면 저를 까내리기 바빴었어. 저도 굳이 제가 얼마나 잘 나갔던 토익 강사였는지 일일이 설명하기는 싫었고 그저 학벌이 남편보다 더 좋고 저희 친정부모님이 시댁보다 더 여유가 있다고 보여서 저를 백수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며 밑으로 깎아내리기만 급급했던 것이었어. 나를 검색해보고 제가 수강생들 중에서 인기가 높은 강사였던 것을 알게 되었네. 남편이 다시 한번 전화했어요. 우리 누나가 너를 엄청 검색해봤는데 토익 강사로 돈을 많이 벌었겠다고 하더라고. 책도 아직 팔린다며 너도 책을 썼다고 했더라. 그런 능력이 있다는데 왜 진솔하게 말 안 해줬어? 일부러 나에게 말을 안 한 거야? 이제는 토익 강사가 아니니까 말을 안 했던 것뿐이라고. 지금은 그만둬도 괜찮아. 강사 일을 굳이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자랑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뿐이고 내가 내 가림 정도는 했다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도 부모님 밑에서 편안하게 자란 사람으로 단정짓고 나를 대했던 사람들은 당신과 당신 집안 사람들 알았으니까 이쯤에서 우리 이혼 소송 그만하죠. 지금까지 있었던 거울 모두 잊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나도 잘못을 했고 너도 잘한 일이 없으니까 일단 우리 엄마에게 다시 도움을 받으러 가보자. 우리가 살 집을 찾아보고 아이를 가지고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다시 잘 지내보자. 너랑 이혼을 하고 싶어서 이혼 소송까지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잘 살아보자고 형님이랑 어머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란다. 사실은 매웅이가 이번에 주식으로 큰 손해를 보았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우리 엄마도 혼자 계셔서 외롭고 신혼집에서 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처갓집 식당 문을 닫는다 하니까 엄마는 우리 신혼집을 팔고 누나가 돕고 우리는 엄마의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괜찮을까 물어봤어요. 형은 좋은 생각이라 해서 그래서 하려고 했어요. 그니까 거기에 내 결정권은 없고 나한테 결정권이 없어요. 더 정확한 한국어 문법으로 문장을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물어본 적은 없지만 당신이 집안 사이에 상의하여 결정을 내린 후 나에게 통보해 줄 것이라면 제가 그 집의 며느리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저는 단지 그 집에서 용돈이나 외식비를 내는 사람일 뿐입니다. 당신이 골프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이 누나가 동네 사람들 사이에 퍼뜨린 소문처럼 처갓집이 망했다며 엄마와 저에게 헛소문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역시 누나의 속임수에 당해버렸었죠. 엄마는 우리에게 신혼집을 제공해 준 것은 아버지의 목숨을 걸고 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한다고 하자마자 엄마는 그것으로 우리를 보초해 주었던 겁니다. 하지만 초가가 무너진 것을 알아가지고 누나는 되살리자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초가가 망했기 때문에 신혼집을 팔아서 누나가 도와주러 시댁에 들어왔을 때 합가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하는데
내가 아무 말을 못하고 꼬랑지를 내릴 것으로 생각한 내가 그린 큰 그림과 누나가 생각한 그림이 달랐어요. 우리 엄마는 처갓집에서 문제가 생긴 줄 알고 누나의 생각을 따르는 것 같았고, 누나가 너를 강하게 밀면 내가 꼬랑지를 내리고 합의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하라고 했지만 그건 내 의사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우리가 이혼하는 이유가 진실이 중요한지 우리 부모님의 식당 망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중이에요. 식당을 리모델링하는 동안 잠시 쉬실 거고 내 건물에 은행이 들어오는 좋은 계획을 망치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옮기고 있어요. 그냥 누나가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앞으로 누나와 연락 끊고 살 계획이면 그렇게 할 거예요. 누나와 연락을 끊을지 말 것인지는 이제 내가 결정해야 할 문제야. 이제는 내가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을 테니 전화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아직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했으며 모든 결정을 엄마와 누나에게 맡기는 남편을 어떻게 믿고 내 인생을 맡겨야 할까요? 마마보이의 계산적인 남편과 황당한 시어머니의 조합은 정말 황당해요. 남편과 제가 냉전 상태일 때 꺼내 제게 문의가 왔어요.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고 식당을 다른 곳으로 옮길 돈도 충분히 있으니 은행을 입점시키라는 거죠. 은행이 입점하면 가장 좋은 점은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전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도 날 것이고, 은행은 재정이 좋기 때문에 재계약 시기마다 임대료를 올려도 크게 저항이 없을 것이다. 게다가 주변 상권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하니 집과 수익 자체도 상승될 것이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무조건 입점시키고 당장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친정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은행이 일정의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어디에서나 지점을 내지 않고 상권 분석을 철저히 한 뒤에 지점을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은행이 선택한 곳이라면 이미 증명된 바와 같이 상권이 좋은 장소임을 부모님이 나가시니 좋은 기회를 잡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도 식당을 옮기는 동안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문을 닫으셨었고요. 그러나 어머님이 연락하셔서는 우리 며느리가 그동안 잘 견뎌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정말 내가 해석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은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내 마음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너를 만나서 차라리 무릎이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 어떻게 하면 내 마음도 풀릴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나는 내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의도도 없어. 남편과 장모는 이미 용서를 구하러 다시 돌아왔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고 그 둘의 번호는 모두 차단했어. 아이가 생기기 전에 이혼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신혼집을 판다는 것도 이미 신우에게 주었고 진우가 돈을 다시 돌려줄 생각은 결코 없던 것 같아. 남편은 혼모녀로 살기로 했대. 들었고요. 제가 채운 혼수 비용 대신에 위자료를 받으며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사계절을 겪어보고 했어야 했는데 일만 하며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연애 경험이 없었던 제게 전 남편은 너무나 큰 실수였어요. 이제는 다시 앞만 보고 달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20대처럼 너무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중간에 쉬면서 옆 사람도 좀 들러보고 쟤를 위한 시간도 가지면서 달려보려고요. 그리고 이제 제 인생에 연애나 결혼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몇 달 만에 한 결혼에 너무 호되게 당해서 진절머리가 날 정도거든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